여기 김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김충열 목사님 오늘 여기 안 오셨죠? 김충열 목사님하고는 아주 친한 사이고 오랫동안 가깝게 지나셨는데 김충열 목사님은 우리 영세교회 설립자이신 김종수 목사님의 아들이시고 한국교회 유수한 목사님이신 김영고 목사님의 손자이십니다. 김영구 목사님은 41살에 별세하신 분인데 1920년 당대에 아주 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하고도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김영구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 애통해서 이런 말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41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요새는 우리 손자애도 41살인데 뭐 어린애 같죠. 뭐 요새는 41살이. 그런데 옛날에는 뭐 20살 이광수가 그 28 독립선을 썼던 게 24살 때인데 24살 때 28 독립선을 쓸 정도인데 그때는 나이가 이렇게 뭐 40살. 제가 자랄 때 보니까 40살 그러면은 그때는 할아버지였어요. 40살 그러면 요새는 40살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김영구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당신의 총애하시는 참된 종을 이다지도 속히 불러가십니까? 많고 많은 당신의 사역을 누구에게 부탁하고서 그렇게 가십니까?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하시고자 해서 이렇게 일찍 가십니까? 그런 말을 김영고 목사님께 대해서 하셨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하고도 아주 가까웠던 그런 새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충열 목사님하고 저는 아주 오랫동안 친구신데 오늘 못 나오셨죠? 그런데 아주 반갑습니다. 그분이 소개해서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줄로 압니다. 김 목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교인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회 그 유교 변증학에 대해서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변호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죠. 변호해서 증거한다 그런 뜻이 있는 그런 말이 된 건데 유교 사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때가 되었어요. 왜냐 그러면은요, 저는 연세대학교 관계되시니까 뭐 말해도 되는데 연세대학교 매 카렌다를 만들어요. 그 카렌다에 이번에 작년에 재작년부터 하여튼 유교가 없습니다. 그 날짜에 유교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7월 27일은 유엔군이 참전한 날이거든요. 유엔 참전의 날이 7월 27일인데 그날도 없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데 보니까 카렌다에 유교가 없는 카렌다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카렌다에 있어요? 유교가? 있어요? 그 카렌다를 꼭 기억해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요새는 카렌다에 유교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고 그렇다 그런 건데, 제가 언젠가 한번 정부기관에서 유교에 대해서 말해달라 그래서 가기로 다 약속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유교 참전 용사입니다. 해군에 있었고 해군에서 2년 반 동안 복무하고 나왔는데 그 정부기관에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쭉 얘기했더니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않았던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산당과 기독교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은 순서가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은 해방 이후에 남쪽에 공산당들이 일으킨 그런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대구의 10월 철도혁명 같은 것도 있었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제주도의 이사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런 사건을 일으키고 조직했던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재복이라는 목사예요. 그때 박헌영이가 남로당 책임자인데
박헌영에는 너무 이제 감시가 심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해주에 가 있었고 해주에서 연락하면은 이재복이라는 목사가 남한의 모든 반란 사건을 지도하고 일으켰던 사람인데 제가 동지사 대학을 일본의 교토에 있는 도시사 다이학교라고 동시사 대학의 출신인데 이재복 목사도 동시사 대학 출신입니다. 아주 일제 때는요 엘리트가 목사하고 공산당 두 사람이야. 일제 때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목사하고 공산당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6.25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공산당과 기독교의 관계가 오늘처럼 나쁘지 않았어요. 둘 다 민족 해방, 민족의 구원 같은 거 위해서 애쓰고 그러던 모습이고 제가 어렸을 때 공산당을 많이 봤습니다. 공산당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인텔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일제 때 저는 일제 때 국민학교를 쭉 다니고 그랬는데 일제 때는 공산주의자들을 인텔이라고 불렀어요. 이상하죠. 인텔이는 지식인이다 그런 얘기인데 지식인이면 요새 같으면 대학교 나오고 박사 같은 사람들을 인텔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인텔이가 공산주의자들인데 왜냐 그러면 그때는 대학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참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 공산당의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전라도 출신들이 제일 많아요. 전라도 출신들이 전국 출신의 3배가 넘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왜냐 그러면은 요새 전라도하고 그 좌파하고 관계시키는 사람들이 많지만 좋은 뜻으로 전라도에 농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에 우리나라에 지주들이 많이 살았어요. 지주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지주들의 자녀들이 그 돈 가지고 동경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때 일본에서는 대학생들은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책을 끼고 다니지 않으면 인텔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새 책들 다 보면은 일제 때 책을 보면은 일본에 가 있는 한국 유학생들은 다 그때 유행이 마르크스 엥겔스의 책을 끼고 다니는 게 다 공산주의자가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때는 한국을 구하는 메시아니즘,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제 때는 대학에 가면 다 인텔리가 되고 인텔리는 다 공산주의자가 될 정도인데 저도 그때 공산주의자들 많이 봐서 인텔리들을 제가 국민학교 다닐 적에 여러분들도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여기 계실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직접 본 거는 공산주의자들은 옛날에 머리를 올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백을 한 거가 옛날에는 공산주의자들 사이네. 그리고 시험이 감옥에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얼굴에 창백하고 아주 인테리어로 생기고 창백하고 무슨 메시아처럼 보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거리에 다니면 그때 우리 어린애기들 막 뒤쫓아다녔어요. 저도 막 쫓아다녔던 생각이 나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올백을 하고 창백한 얼굴에 시험을 기르고 그리고 옷을 입는데 꼭 조끼를 입어요. 조끼를 입고 그리고 주봉은 당구바지라는 거 알아요? 당구바지? 이렇게 돼가지고 쭉 된 거. 꼭 당구바지를 입는데 되게 브라운색 계통의 옷을 입었어요. 그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게 사인이고 인테리어 사인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그러는데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아까 말한 그 남한의 모든 공산당 사건을 일으켰던 무서운 그런 반란 사건을 일으켰던 주동자가 이재복이라는 미안합니다. 제가 전화를 지금 끄겠습니다. 전화가 끄 있었어요. 이재복이라는 그런 목사가 다 죽여버렸는데 그 사람이 다 주동했어요. 제주도 이사 사건 이런 거 다 그 사람이 주동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의 지식인과 목사들은 되게 최고의 인테리들이에요. 그때는 목사님들도 최고의 인물들이고 여기 김용고 목사님도 그 당시 뭐 최고의 인물이죠. 그리고 공산당들도 그때 최고의 인물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들 지도자급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공산주의자가 되든가 기독교에 들어오든가 그러는데 그 관계가 아주 밀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재복이라는 목사가
6.25 사변 며칠 전에 마음이 조금 동요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재복이라는 목사가 전군, 대한민국 국군 안에는 공산당 명단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 다 조직하니까. 근데 6.25 사변에 어쩌고 그런 소문이 저쪽에서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명단을 국군 안에는 공산당 명부 한 12,000 정도 그때 많았어요. 거기 박정희도 있었어요. 그 명단을 그때 특무대장 김창룡이라고 알아요? 들어봤어요? 김창룡이라는 사람인데 그 명단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김창룡이가 겁이 나가지고 그 당시 국군 안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 다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좀 악질들은 죽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때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내려와서 6.25에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 나는 그때 뭐 눈으로 다 봤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남쪽에 와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러지만 공산당이 인민군이 공산당 죽인 적은 없어요. 걔들이 전쟁을 해야지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거는 6.25 사변 나서 인민군이 들어오면은 그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이 한 15명이 빨간 띠를 띠고 나와요. 이 사람들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민재판이라는 걸 해. 그래가지고 옳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인민군들은 그런 걸 하지 않고 전쟁만 했죠. 자,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가 군대를 데리고 남쪽에 와서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어요. 북한은 비행기도 있었고 전차도 있었고 대포도 있었어요. 근데 국군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대포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뭐 전차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사흘 만에 그때는 제가 중앙고등학교 다녔는데 6.25 사변 난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그 수비대에 발을 조직해가지고 3사람이 당번을 섰어요. 그래서 저는 중앙고등학교 다녔는데 중앙고등학교를 지키고 있는데 27일 밤부터 저 미아리 쪽에서 대포소에 책도 들었어요. 대포 캉캉 나는데 새벽에 되니까 가까우니까 학교 선생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김일성이가 서울에 들어와 가지고 사흘 동안 쉬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국군 안에 있는 공산당원들이 전국에서 쫙 일어나면은 전쟁을 하지 않고 당장 뒤집혀지는 거야. 그 전국이 공산당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걸 믿고 국군 안에 있는 공산당원들이 분기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으니까 그걸 믿고 사흘 동안 있는 동안에 김일성이가 실수한 거야. 말하자면 사흘 동안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흘 동안 쉬는 동안에 미군도 상륙하고 이러면서 전율을 가다듬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준 게 큰 실수인데 그 까닭은 이재복이가 국군 안에는 공산당원들을 다 동원할 줄 알았는데 그 명단을 몇 주일 전에 특무대인데 준 거를 이 사람이 몰랐어요. 예? 김일성이 몰랐어. 그래가지고 쉬는 동안에 이쪽은 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김창룡이가 이승만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재복이가 이런 많은 사건을 일으켰지만은 큰 공헌을 했다. 그러니까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특사령을 내렸어. 그래가지고 김창룡이가 이재복 목사한테 당신 때문에 이만큼 시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고맙다. 우리가 군대 안에 있는 모든 공산당들을 다 잡았다. 이것은 큰 내 공헌이다. 그래가지고 너는 살려줄 테니까 특명이 내려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너는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 이재복이가 목사로 돌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건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동포들 앞에 가서 다니겠느냐. 어떻게 내가 눈 뜨고 다니겠느냐.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총살을 맞았어요. 마지막에는 목사로서 죽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건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 중에서 제일 강했던 건 육사단인데 육사단이 낙동강에 가가지고 싸웠으면 부산 가는 거예요. 육사단이 중공군 안에 있었던 역전의 용사들로 조직된 군단이거든요. 굉장한 군단인데 그 군단들이 이상하게 전라도 가서 무슨 조직을 한다고 그러면서 전라도에 묶여 있었어요. 이런 몇 가지 실수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이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국이 이제 살아남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공산당원 가운데 제일 셌던 사람이 목사였댔다 그런 말이니까 기독교하고 공산당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밀접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유교가 아니더면요 한국하고 남한에서는 공산당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유교가 큰 실수인 거예요. 유교만 없었더라면 공산주의나 우리 민주주의는 함께 손잡고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 건데, 실제로 옛날에는 기독교하고 공산당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산당을 제일 처음에 만든 게 목사예요. 여러분들 얘기 들었어요? 1918년 6.25라는 날짜가 나빠요. 1918년 6.25에 러시아의 하바로브스크라는 데서 조선 공산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동희라고 하는 전도사야. 목사까지는 아니지만 전도사예요. 이동희라고 하는 전도사인데 그 사람이 공산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산당을 만든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2년 후에 러시아의 수도가 페트르스부르크라는 데서 거기서 세계 피약방 민족 대회가 열렸을 적에 들어봤어요? 김규식이라는 사람하고 여운형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거기 한국 대표로 갔는데 둘 다 기독교인이에요. 김규식은 세문학교의 언도두가 기른 장로고, 아시죠? 김규식이라고. 그거 다 장로님이에요.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운형이는 제가 중국에 가서 남경신학교에 가보니까 거기 명단이 있는데 남경신학교를 다녀서 여운형이는 아주 기독교 목사까지는 아니지만 저 서울의 승동교회라고 했죠. 그 탑골 옆에 승동교회 전도사까지 지냈던 출전 기독교인이에요. 신학을 다했어요. 남경신학 그 중국에. 그랬던 사람이 세계 피약감의 민족대회에 갔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공산당을 만드는 것이 이 기독교인이었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남조선의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이 이재복이라는 목사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김일성이를 보세요. 김일성이는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시죠? 다 그 얘기 들었죠, 되게. 김일성의 어머니가 이름이 강비두로야. 강반석 들어보셨죠?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인데 강반석의 아버지가 강도눅이야. 강도눅의 동생이 강야욱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울 적에 북한의 2인자야. 김일성이가 첫째고 강야욱이가 둘째야. 김일성 20개조 강령이라는 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울 적에 그 김일성이가 수석이고 그 부속이자이고 그 부수석이 강야옥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2인자가 강야옥인데 강야옥이는 김일성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동생이야. 지금도 그 무슨 사람이 북한 그리스도교 연맹의 그 위원장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강씨인데 강씨 집안이 기독교인이 그래요. 그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직이고 김형직의 아버지가 김형직의 아버지가 김보현이고 김보현의 아버지가 김웅우인데 김웅우가 누구냐 그러면은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저렇게 오랫동안 수상으로 했고 1대, 2대, 3대까지 수상직을 할 수 있는 거는 김일성 집안에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하나는 백두산의 빨치산 전통, 또 하나는 평양 대동강에 미국 침략선 제너럴 샤마노가 들어왔을 적에 그 배를 불태우고 거기에 타고 있었던 서양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목사를 죽인 거가 김일성의 조할아버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집안의 전통의 그 두 큰 그 계보가 하나는 백두산의 빨치산 전통, 하나는 대동강에서 로버트 토마스 목사를 죽인 전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버트 토마스 목사를 죽인 것이 김웅우의 아들이 김보현의 아들이 김형직. 근데 김형석 교수의 고향이 만경대야. 같아요. 김일성. 김형석 같은 형자가 있잖아요. 그죠? 김형석 교수의 알죠? 김형석 교수의 100세 된 그 사람. 내 중앙고등학교 선생인데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
이 김형석 씨의 고향이 만경대거든. 그거 당해서 내가 김형직, 김형석, 이 같은 집안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부 안 하는데 확실히 그럴 거야, 내 생각. 왜냐하면 김형석 씨의 고향이 만경대고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직이거든. 형 아니야, 그죠? 형석, 형직. 그러니까 같은 고향이니까 무슨 다 그 내용이 있을 거야. 근데 김형석 선생이 제 중앙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아주 지금도 친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김형석 씨가 이제 그만큼 친하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잘 들어보세요.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직인데 숭실대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숭실대학교 다니다가 애국운동 하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만주의 심양에 피난 갔어요. 근데 만주 심양에 그때 감리교 정동교회 목사를 하던 손정도 목사가 또 피난 가서 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김형직하고 손정도, 감리교 목사 손정도, 저 정동교회 목사, 그 사람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예? 왜냐 그러면 이 김형직이라는 사람도 가끔 독립운동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러면은 그 아들 김일성이가 갈 데가 없으니까 손정도 목사의 집에 와서 살고, 또 손정도 목사의 아들 손원일도 아버지가 잡혀가면 또 김형직 씨 와서 집에 살고. 손원일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손원일은 6.25 사변 때 해병대 사령관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6.25 사변은 김일성이하고 손원일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손원일은 옛날에 앞뒷집에 살면서 친구야. 부모들이 다 감옥에 가니까 이쪽이 잡혀가면 이쪽에 와서 살고, 이쪽 잡혀가면 이쪽에 와서 살고. 그러니까 손원일하고 김형직은, 손원일하고 김일성은 아버지들이 잡혀가고 그럴 때 항상 같이 만나고 살아서 정말 중마고우야. 정말 중마고우인데 6.25 때 해병대하고 김일성과 얼마나 싸웠어요, 그죠? 친구끼리 싸운 거예요. 이래서 한국의 공산주의는 친원관계다가 일제 때는 공산주의하고 기독교가 국가를 구하는 인테리들이고, 이상하게 심양에서는 김형직의 아들 김일성이하고 손정도 목사의 아들 손원일이하고 둘이 같이 그렇게 자기 지났다고 하는데, 손원일 제독의 동생이 손원탁인데, 손원탁이는 지금도 그 다음에 미국에 살았는데, 김일성이가 매해 초대했어, 우리 집에 오라고. 왜냐하면 옛날에 가까이 지나시니까. 그러니까 손원일의 동생이야, 손원탁이가. 그래서 손원탁이는 나중에 죽고 나니까 김일성이가 북한의 애국자 무덤에 세워졌어. 그러니까 손원일의 제독, 그 6.25 때 싸운 손원일 제독의 동생의 무덤이 지금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매 불렀다니까, 자기가 생일 때에는. 그렇게 김일성이가 기독교하고 같이 왔고, 손정도 목사 아들 손원일하고도 가까웠다, 그런 얘기니까 한국에서는 공산당과 기독교의 관계가 아주 친숙하지만 원수 관계에 있다, 친원 관계에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건데, 6.25만 나지 않았으면은 이게 함께 손을 잡고 엄청난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김일성이가 그 손원일하고 가깝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만약에 6.25만 겪지 않았더라면은 엄청난 그런 그 친구로서 나왔을 거다, 그런 얘기.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이 전에 건너뛰어가지고 한국이 어느 만큼 가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겪은 거가 6.25 일제 때하고 6.25가 제일 큰 사건이에요. 일제 때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었고, 6.25 때 또 많은 사람이 겪고, 6.25 때 대개 86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1차 대전 쪽에 1000만 명이 죽었어요. 1차 대전 쪽에. 2차 대전 쪽에 2000만 명이 죽고, 3차 대전이라고 볼 수 있는, 왜냐 3차 대전이라고 그러면 러시아가 저 탱크 비행기 다 내줬죠. 중공군이 90만이 참전했죠. 그러면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때가 되고, 이쪽에는 미국, 전 세계 27나라가 유엔군 아니에요? 그럼 이 세계대전과 마찬가지죠, 뭐. 근데 860만 명이 죽고, 그런 엄청난 그런 전쟁인데, 이런 전쟁을 겪을 적에 우리들을 위해서 아주
많은 힘을 쏟았던 사람이 미국이다 그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한국이요 엄청난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BBC라고 알아요? BBC 영국의 국립방송이에요. BBC라고. 거기에서 지금으로부터 꼭 한 달 전에 한국은 현재 창조적인 세계의 모델 국가다.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낸 게 세계에서 제일 창조적인 거다 그거예요. 지금요 세계가 한국을 지금 얼마나 예전에 고려대학 무슨 일에서 갔더니 고려대학에 외국 학생이 700명이 나와 있대요. 연세대학 뭐 나중에 갔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명한 나라가 됐는데 BBC가 한국은 세계 창조 세계의 모델 국가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역사라는 게 발전한 게 종교개혁, 문해부흥,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래가지고 근대 세계가 됐거든요. 근데 산업혁명을 이끈 것이 영국이에요. 그때 영국은 전 세계에 깃발이 해질 날이 없다 그랬어요. 그 영국이에요. 근데 그 영국 수상을 지냈던 사람이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보리스 존슨가 자기가 수상하다가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말 했어요. 앞으로 영국의 갈 길은 한국에 있다. 저 영국이 지금 자기들의 갈 길은 한국에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아까 BBC에서 세계에서 제일 창조적인 나라다. 그리고 보리스 존슨도 앞으로 한국을 쫓아갈 나라가 없다. 한국이 가는 길을 영국이 쫓아가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 기록에 나와 있는 거고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존 홉킨스 대학의 국제관계학 석자 교수 할 브랜드라는 사람이 한국 국내에서 뭐 여당 야당 싸우지 말고 인도양에 진출해 주십시오. 태평양에 진출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인도양은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태평양은 뭐예요? 중공이 자꾸 지금 진출하니까 호주나 비율변이 지금 야단이에요. 지금 그래서 태평양에 전쟁이 날 것 같아. 중공이 자꾸 진출하니까. 그런데 국제관계학 석좌 교수인 할 브랜드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한국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해 달라. 태평양 전쟁 해결해 달라. 이런 말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대포 가지고 해결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슬기, 비전, 생각, 사상, 신앙 이거 가지고 해결해 달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 앉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고 한국에서 세계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런 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2010년 8월 1일에 뉴스위크라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아시죠? 뉴스위크라는 잡지. 2010년 8월 1일 뉴스위크라는 잡지에 이런 글이 나와요. 한국은 옛날 콘스탄틴 대제가 하였던 것과 같은 일을 금세기 해낼 것이다. 콘스탄틴 대제가 뭘 했어요? 그때 세계를 통일했어요. 그리고 다 기독교 믿게 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한국이 그런 일을 금세기에 해낼 것이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 위상이 대단한데 한국을 이렇게 높이 올려놓은 게 기독교다 그거예요. 기독교는요 가만 못 있어요. 기독교는 믿으면은 옆에 학교를 세워, 옆에 병원을 세워, 옆에 과수를 세워, 옆에 댐을 건설해. 여러분들 우리나라 들어와 보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우물 먹고 다 장질부사에 걸려. 왜냐 그러면 우물을 파가지고는 돌로 쌓잖아 이렇게. 그럼 그 바로 옆에 시궁창이야. 거기서 기저귀도 빨고 오광도 부어. 근데 기저귀 빨고 오광물이 다 우물 속에 들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다 장질부사에 걸려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요 학교만 세우고 병원만 세우고 과수만 세운 게 아니라 저 뚝섬에 저거 뚝 있죠 저거. 저 기독교가 세운 거예요. 물론 처음에 저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은 소인구 다 먹을 그런 뚝섬에 뚝을 건설한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크게 일을 하거든요. 기독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퍼져나가는 그런 게 있어. 근데 공산당들은 아무것도 세운 게 없잖아. 여러분 공산당이 세운 학교 있어요?
공산당이 세운 병원이 있어요? 공산당이 세운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념만 가지고, 이념만 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실상과 증거의 기독교다. 실상과 증거의 신앙의 기독교인데, 이런 실상과 증거의 기독교를 가지고 이런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했나 그러면은, 제가 역사 공부하니까요, 역사 보다가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일본은요, 제가 일본 시대 때 이제 그 국민학교 다녔는데, 교육은 그렇게 받아야 돼요. 요새 학생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큰 문제가 교육이 깨진 거죠. 우리 일제 때 국민학교 다닐 적에는요, 저는 이북의 황해도가 고향인데 겨울에 얼마나 춥는지 몰라요. 우통 벗고 뛰고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서 냉수 마찰. 내가 저쪽이 지금 오다가 저쪽 영암교회 갔다는데 거기서 나보고 나이가 내가 지금 90세예요. 90세인데 지금 건강하잖아요 지금. 왜냐 그러면은 이런 말씀 미안하지만 일제 때 가혹한 훈련을 받아서 그래. 하야오키 레이스 이마사츠 아는 사람 있어요? 이런 말?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서 냉수 마찰. 그게 그때 학생 때의 구야.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만 3년 동안 매일 아침 추나 더우나 우리 엄마가 북한은 춥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맡에 물을 떠다줘 냉수 마찰하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꽁꽁 울어. 그거 깨고서 냉수 마찰하고. 내가 이런 말 여기서 해서 미안한데 용서하십시오. 내가 3년 동안 혼자서 새벽에도 혼자 다녔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 그거 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좀 혹독하게 길러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냉수 마찰하고 새벽에도 혼자 갔다 오게 하고 이래야 되지. 여러분, 요새 한국에서 국민학교 학생이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놀다가 물파이 깨졌어. 그러니까 부모가 고소했어. 물파 깨졌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애들 아프면 저 학교에 고발하는 거예요. 체육 시간이 없어. 지금 한국에 체육 시간이 없는 국민학교 교육이 어디 있어요? 걔들이 어떻게 살아고 앞으로. 교육 깨져서 지금 교육은 엄격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제 때 그런 거가 내 생각에 나를 건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6월 20일에 꼭 90세가 되거든요. 괜찮죠? 지금 건강에. 그거 보면은 좀 1학년 때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 좀 가혹하게, 좀 엄하게 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그 세상에 따라서 다르져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제가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국 교회를 이끌어온 그룹이 둘이다 그거야. 공산당하고 기독교인데, 공산당은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해놓은 게 없어. 학교도 하나 세운 게 없어. 병원도 하나 세운 게 없어. 근데 최남선의 글을 보면은 학교다 하면 다 예수교회가 세웠더니 눈물 나잖아요. 학교다 하면 다 예수교회가 세운 거야. 공산당은 뭘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과 있잖아, 사과. 그거 기독교가 과수원 만들어서 쌓인 거예요. 한국의 과사는 이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사과만 한 개짝 가지고 가면 여비가 다 떨어진대. 그만큼 이게 사과가 좋은데 그거 기독교가 과수원을 세워서 그렇거든요. 기독교는 자꾸 만들어 넓혀가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1907년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보세요. 일본은 요만한 나라예요. 요만한 나라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라고 다 싸웠어. 요만한 나라가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1년 만에 이겨. 청일전도 1년 만에 이겨. 세상에서 제일 큰 백인 서양 기독교 국가가 러시아야. 러시아하고 싸워가지고 1년 만에 이겨. 요만한 나라가. 그러니까 세계가 벌렸던 입을 담지 마. 일본 대단하다. 그 일본은 자신감이 군사적으로 나가야 일본이 발전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미국, 영국, 러시아 다 상대해가지고 4년 동안 싸우잖아요. 요만한 나라가 미국, 영국, 호주, 카나다 불러서 4년 반 동안을 싸워요. 이런 엄청난 그런 나라를 바로 옆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일본하고의 관계는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나쁘게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할게. 3.1운동 때 내가 3.1운동 가지고 어디 가서 강연했는데 3.1 독립선언서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3.1 독립선언서의 반 이상이 한중일 손잡고 가자 그거야. 나 이번에 지금까지 그 독립선언서 얘기한 사람들이 왜 그거 얘기하는지 몰라. 보세요. 반 이상이 한중일이 하나가 돼야 세계의 미래가 열린다. 세계의 앞은 한중일이 하나가 됐을 적에 밝은 미래가 오고 행복이 오고 새로운 질서가 온다. 그런 게 거기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헌법의 전문이 있어요. 헌법의 전문이 그 나라의 기축인데 미국 같은 데는 기독교 민주주의 자유 추상적이야. 근데 한국 헌법의 기초는 전문에는 3.1운동이야. 구체적인 가지고 역사의 기축을 삼아요. 우리나라는 3.1운동 가지고 세운 나라예요. 3.1운동의 핵심이 한중일 손잡으면 세계를 이끌 수 있다 그거예요. 저 유럽의 EU처럼 유럽연합처럼 한 나라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하여튼 그 세계가 제가 그 러시아하고 일본에 싸워서 러시아가 그때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제일 긴 나라예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 모스크바의 그 모스크바 광장에 이름 있잖아요. 그게 교회당이에요. 본래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은 기독교가 처음에 로마에 있었죠. 근데 로마가 너무 서쪽에 치우쳤다 그래가지고 콘스탄틴 대제가 지금 이스탄불의 수도를 옮겨. 그래서 콘스탄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거기 있었는데 12세기에 마오메토 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모스크바로 도망갔어. 그래서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라고 그래요. 로마, 콘스탄티노플, 모스크바 그래가지고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니까 지금 모스크바의 성직자들이 입는 옷이 초대교회가 입는 옷들이에요. 역사가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세계 역사가 제일 긴 기독교 역사 제일 길죠. 그 다음에 땅은 동양 성향에 거쳐 있죠. 그리고 전통이 길죠. 역사가 길죠. 그러니까 역사가 긴 백인 서양 기독교 국가야. 그냥 기독교도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백인 서양 기독교라고 하는 이미지가 깨진 거예요. 노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이미지도 깨져서 백인 서양 기독교 이미지가 완전히 깨졌을 적에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붕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놀랐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가 몰락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독교가 다시 역사에 솟아올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너무 좋아서 찬송가를 지었어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찬송가 있죠.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의심 구름 사라지고.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기독교가 몰락했던 것을 다시 세상 외 역사 위에 일으켜주는 그런 것을 보고 지은 찬송가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많은 신문사가 와가지고 한국야말로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나라다 그렇게 봤어요. 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파리 르몽드라는 신문사가 와가지고 이런 사설을 썼어요. 지금 세계에 두 강대국이 등장한다. 하나는 군사대국 일본, 하나는 기독교대국 한국. 일본하고 한국이 세계 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거예요. 이게 필라델피아 프레스, 뉴욕타임즈, 불란서의 르몽드 같은 신문사에 그대로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기독교 국가다 그거예요. 이런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할까요? 우리가 그 38선 가지고 자꾸 무너지고 통일해달라고 그러죠. 이거는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왜냐 그러면은 이 38선이라고 하는 거는 1896년 6월 9일 외우고 싶죠? 1896년 6월 9일 깍불 하면 되잖아요. 1896월 9일에 러시아의 외무대신 라바노프라는 사람하고 일본의 군벌의 수장, 문벌의 수장은 이토 히로부미고 군벌의 수장은 야마가타 아리토모인데 이 사람 사이에 비밀로 협정을 맺은 게 38선이에요. 한국 38선을 나눠서 그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윤치호하고 그 민용환이가 갔다는데 그거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건데 러시아하고 일본의 38선을 걷고 이것이 1925년에 한 번 확인되고 1945년 3월 달에 포츠담 회담 확인되고 8.15 해방되고 나서 확인돼서 러시아 군대는 거기 오고 남한에는 미군이 오고 그리고 1957년 7월 27일 휴전선이 맺었을 적에 휴전선이 또 38선을 연해서 맺어져. 그러면 역사상 5번이나 38선이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이 38선은 쉽게 없어질 수 없는 그런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38선 깨져서 자유통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남한과 북한이 서로 발전해서 완전히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지금 당장 이걸 없애면은 러시아가 빨갱이가 오든지 아니면 자유세계가 가지고 압력강 가져가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적세 공산주의 세계가 부산까지 오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는 해결하기 힘든 지정학적인 아주 신중한 문제입니다. 그냥 38선에 대해서는 빨리 자유통일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남북이 서로 잘 발전해가지고 대단한 나라들이 돼가지고 서로 협조하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한 가지는 우리나라를 실제로 세우고 이끌었던 세력이 공산당과 기독교다. 그런 걸 확인하고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